오랜만이지. 아, 나 뭐지? 그거 노트북에다가 인터넷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높나? 그거 와서 노트북으로 하려고 했는데 노트북으로도 신호가 뭐 안 좋다고. 그래? 이거 근데 다시 끊겨가지고 노트북 끊겨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다시 켰는데 노트북으로 그냥 바로 선 연결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뭐 신호가 안 좋으니까 설정을 뭐 변경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더니 그냥 끊겼어. 핸드폰은 그래도 지금 잘 되나 보네. 빨간 것도 안 뜨고. 괜찮나? 할크대 안녕. 잘 지냈어? 와, 할크대 100점 고마워. 와, 10개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무선 문제. 그니까 와이파이 그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바로 연결했는데 아까 전에 방송 누가 한 명 들어왔던데 잠깐 한 1분 정도 켜져 있었나? 근데 뭐지? 그냥 끊겼어. 인터넷 환경이 안 좋다고. 아니, 근데 뭐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들은 그냥 다 잘 들어가지는데 이거 아프리카만. 읽어줄 책은 엄태여. 예고된 살인, 불공정한 게임이 시작된다. 뭐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누구 거냐면 하타 타케이코라는 사람 거야. 이거 드라마로 봤었는데 이 사람 책은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책은 재미는 있는데 막 뭐 이렇게 남는 건 그렇게 막 있진 않아. 그렇게 막 남을 만한 건 없는데 그냥 재미는 있었어. 그냥 재밌었어. 그냥. 잠깐만. 이거 하나만 켜놓게. 그거 노트북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 랜선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짧은 거야. 그 막 전원 막 뽑아가지고 되게 길게 해서 방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한참 동안 막 연결하고 막 이랬는데 딱 방송 키니까 그 신호가 안 좋다고. 케이블 인터넷은 좀 불리하다고? 왜? 그래? 뭐 그런 게 있어? 잘 모르겠어. 응? 그래도 와이파이보다는 그냥 그렇게 직접 그 연결해서 하는 게 더 이렇게 신호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눕는 게 낫지, 잠깐. 여기가 머리가 이상하게 떠있네? 너네 안 자고 뭐 했어? 다른 방송 보고 있었어?
이게 소설 속에 이게 소설이잖아. 이 소설 속에 소설이 등장해. 봐봐. 소설 속에 소설이 등장하는데 첫 부분을 읽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시체수를 몇 개로 할까?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자. 처음에는 2개. 이것은 확정. 이 2시체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돼.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때부터다. 4번째 시체에는 일종의 장치가 필요하다. 5번째 시체도 마찬가지. 가능하다면 4개로 끝내고 싶지만 여기서부터는 상대가 있는 이야기라서 이쪽 사정만으론 결정할 수가 없어. 4개? 5개? 아니, 최악의 경우 6개의 시체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T.H. 여기 등장인물도 그냥 알려줄게. 등장인물의 경찰에는 유키히라 나츠미, 형사, 안도 가즈유키, 형사, 야마지 데치오, 형사 수사 1과 과장, 그리고 출판사 쪽 인물에는 세자키 이치로, 이와사키 출판 편집자, 구라야마 소헤이, 오토와 출판 편집자, 구름의 류이치로, 미스터리 작가, 오자와 마리, 구름의 류이치로의 비서. 대학교에 그 추리소설 동아리가 있거든? 구라야마? 추리소설 동아리가 있어. 그 추리소설 동아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엔 다구치 가즈시, W대학 문학부 7학년생 미스터리 연구회 소속, 하시노 미키, 같은 대학 4학년생 미스터리 연구회 소속, 가스야 리에코, 같은 대학 4학년생 미스터리 연구회 소속, 히라이 타다히토, 같은 대학 4학년생 미스터리 연구회 소속, 현재 행방불명. 기타 스즈키 히로무, 인쇄회사 사원, 다츠이 마도카, 도립고등학교 3학년생. 제1장 불공정한 시작. 6월 14일 월요일. 이건 그러니까 소설 속의 소설인 거야. 6월 14일 월요일. 비. 신주쿠구의 거의 중간쯤. 번화가의 소란에서 멀어져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건설 중인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빌딩. 절반 이상 가구가 미입주라고 소문이 파다한 신축 아파트. 지금 시작했어. 공터로 만들기는 했지만 매입자를 찾지 못해 잡초만 무성한 땅. 그런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버블의 유산들을 곁눈질하면서 다치 마도카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통금 시간인 밤 10시를 15분 정도 지나고 말았다. 장마 특유의 축축한 공기가 밤의 냉기에 밀려 끈적끈적하게 교복을 휘감으며 마도카의 발길을 방해하고 있었다. 샴푸 광고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찰랑찰랑한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는 것도 불쾌했다. 오늘은 진짜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마도카는 혼자 중얼거렸다. 부모님의 기분을 더 이상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고교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그 여름방학을 이용해 단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마도카는 동급생인 세타 도오루와 약속한 상태다. 여행. 단 둘만의 여행. 마도카는 그 여행을 실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적어도 7번은 해보았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건 엄마에게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타이밍이다. 그것이 최초이자 최대의 관문. 엄마가 기분 좋은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 역시 달리자. 같은 통금시간 초과라도 초과 시간이 30분 이내일 때와 그 이상일 경우는 엄마의 화가 지속되는 시간이 배 이상 다르다는 것을 마도카는 잘 알고 있었다. 눈앞에 도야마 공원 입구가 보였다. 평소에는 그 공원에 지나다니지 않는다.
예전에 같은 반 친구가 그곳에서 몇 번인가 노출광 치안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원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 집에 가는 시간이 5분 정도 단축되는 것도 사실이다. 어깨에 맨 가방을 목에 걸어 옆으로 돌려매고 마두카는 달리기 시작했다. 노출광이 뭐 별거냐. 남자의 나체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볼 텐데 무서워할 것 하나도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열심히 달렸다. 입술에 헤어질 때 닿은 도우르의 감촉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것도 마도카의 용기를 부추겨 주었다. 200m 정도 달렸을까? 갑자기 그녀는 요란하게 넘어졌다. 산책로가 완만한 커브를 그리고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공원 안에 조명이 너무 어두운 탓에 산책로 한가운데에 가로놓인 검은 장애물을 미처 보지 못했다. 마도카는 깨진 두 무릎을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그 빌어먹을 장애물을 노려보았다. 그때였다. 등 뒤의 숲을 속에서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리얼리티. 나왔다. 노출광. 하지만 안개비에 젖은 숲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목소리의 주인은 틀림없이 옷을 입고 있었다. 바지 지퍼는 말할 것도 없고 셔츠의 맨 윗 단추까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 대신 손에 날카롭게 빛나는 뭔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독창성. 맑고 따뜻한 목소리의 울림이 지금 이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말의 의미도 불분명했다. 마도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했다.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 조금 전 걸려 넘어졌던 장애물이 또다시 마도카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었다.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남자의 몸뚱어리. 왼쪽 얼굴 절반에 크게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서 넘쳐 흐른 많은 양의 피가 주변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구멍이 왼쪽 안구를 도려낸 자리란 걸 알기까지 마도카는 몇 초가 걸렸다. 경악과 공포가 마도카를 올가매고 그녀의 성대를 얼어붙게 했다. 크게 악쓰고 싶지만 소리치고 싶지만 그녀는 작은 비명조차도 지를 수가 없었다. T.H 추리소설 3권 제1장의 1에서 발췌. H4NN1 별풍선 100개 403번째 팬클럽 반가워. 이게 지금 소설 속의 소설이잖아. 지금 여기서 두 명이 죽었잖아. 이 여자, 지금 여자애, 이 여자애도, 지금 죽은 건 아니야. 이 여자애도 어쨌든 이 여자애도 죽거든? 어쨌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여자애가 걸려 넘어진 게 어떤 시체였는데 안구가 도려내진 그런 시체였잖아. 그런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고 누군가 옷을 다 입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은데 뭐지? 막 이렇게 싶으면서 여기에 변태가 자주 출몰하는 데인데 변태인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면서 막 빨리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걸려 넘어진 게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자기 나타난 사람이 날카로운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얘는 비명조차 못 지른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러니까 소설 속의 소설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거야. 아니 이거 어차피 계속 나와. 이게 다 읽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 소설 속의 소설인데 이 소설의 내용이 실제로 재현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경찰이 또 나오는 거야. 잠깐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소설 속 내용인지는 처음에는 이제 모르지.
어쨌든 살인사건이 났으니까 경찰이 출동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경찰 안도랑 유키하라 이름 뭐였지? 안도랑 나츠미가 이제 등장을 해. 근데 여기도 내가 이게 드라마로 봤을 때 이 첫 장면 자체가 이 남자 주인공이 뭐라 하지? 이 여자 형사네 집에 막 가는 집이 막 그런 데 있잖아. 막 되게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설거지도 다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집. 응. 아 여기 의자를 빨았는데 덜 말랐나 봐. 축축하네 뭔가. 그 뭐지? 이렇게 발로 치우면서 막 가야 되는 그런 집인데 이 여자 형사가 옷을 다 벗고 자는 뭐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 책에서도 근데 그러더라고. 이 드라마를 내가 거의 한 7년 전에 봤나? 6, 7년 전에 본 드라마인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여 형사가 약간 옷을 다 벗고 자는 뭐 근데 여기 그냥 읽어줄게. 이 남자 형사가 이제 근데 이 여자 형사가 남자 형사랑 파트너인데 좀 이렇게 범인을 되게 잘 잡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읽어줄게. 침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안도는 잠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유키히라 나츠미는 취하면 종종 알몸으로 잠을 잔다. 그녀의 올 누드를 안도는 몇 번인가 본 적이 있다. 30대 후반의 여자 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최상의 몸매. 큼직한 가슴은 여전히 탱탱하고 허리는 잘록하다. 배에는 군살 하나 없고 피부는 투명한 흰색.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나체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난 밤에, 그것도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밤에는 그다지 즐거운 볼거리가 아니다. 그녀는 오늘 밤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으로 시간을 5분은 번 셈이다. 유키히라 선배님, 일어나세요. 유키히라 선배님. 그는 거칠게 유키히라의 어깨를 흔들고 몇 번이나 그녀의 뺨을 때렸다. 사건이에요, 살인사건. 유키히라의 아름다운 얼굴이 흉하게 구겨진다. 그렇다. 유키히라 나츠미는 미인이다. 쓸데없이 미인. 안도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쓸데없이 미인. 이보다 더 유키히라를 잘 표현할 말은 없다고 안도는 생각했다. 시끄러워. 13번 정도 뺨을 때렸을 때야 비로소 유키히라는 처음 입을 열었다. 그 입에 안도는 수돗물을 들이부었다. 컵 가장자리가 꽤 더럽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유키히라 선배님 살인사건이에요. 나 가기 싫어. 신주쿠의 공원에서 2사람이 살해됐어요. 한 사람은 도립고등학교 학생이랍니다. 관심 없어. 유키히라 형사님. 유키히라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고 안도는 그런 그녀에게 사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세상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이런 여자가 경시청 수사 1과에서 검거율 넘버 1이란 말이야? 잘못됐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야. 아이고. 뭔가 약간 캐릭터가 좀 이렇게 막 귀찮아 막 이러는데 이렇게 딱 막상 딱 일 시작하면 되게 잘하는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 이 살인사건에 대해 이제 뉴스에서 막 보도를 해. 피해자 중 한 사람은 회사원 스즈키 히로무 씨 42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도립고등학교 3학년생인 다츠이 마도카양 17세. 초음파칫솔로 정성껏 이를 닦으면서 세자키는 텔레비전에 비치고 있는 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응시했다. 아무 감흥도 일지 않는다.
이 사람은 출판사 사람이야, 세자키 씨. 세자키 씨에 대해서도 읽어줄게. 18페이지. 출판사 사람인데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거든. 세자키 이치로는 항상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고 대량으로 사놓은 플라스틱 컵으로 시원한 미네랄 워터를 마신다. 컵은 다시 사용하는 일 없이 반드시 한 번 사용하고 즉시 버린다. 그것은 그가 아침을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의 집에는 플라스틱 컵 이외의 식기라곤 일절 없다. 나이프도 포크도 숟가락도 없다. 그는 뭔가를 씻는다는 행위를 싫어했다. 씻을 것이 싱크대 안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도 싫어했다. 편의점이나 백화점 지하의 식품 코너에서 파는 팩에 담긴 반찬 같은 미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을 집안에 들이는 것도 싫어했다.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세자키가 생각하는 최선의 인생이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집에서 식기가 사라졌고 냉장고 안에서는 식품들이 사라졌다. 마음 같아서는 세탁기도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매일 입은 옷을 버릴 만큼의 경제력은 세자키에게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참고 있었다. 지금은 언젠가 행운이 자신에게 1억 천금을 가져다 준다면 세탁기도 없애버리겠다고 진심으로 벼르고 있다. 초음파 칫솔로 정성껏 이를 닦으면서 세자키는 텔레비전에 비치고 있는 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응시했다. 아무 감흥도 일지 않는다. 왜 이놈의 매스컴들은 살인사건만 터졌다 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걸까? 왜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이토록 비극의 주인공 취급을 받는 걸까? 교통사고로 죽는 것과 젊어서 암으로 죽는 것과 욕실에서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죽는 것과 힘겹게 맺어진 정부의 배 위에서 죽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다를 건 하나도 없다. 노쇠와 자살, 그 외의 죽음은 모두 같은 것이다. 운이 없었다. 그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세자키는 얼마 동안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다. 전동 칫솔. 초음파 칫솔이 전동 칫솔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의자가 너무 축축해. 일단 의자 바꿔가지고 올게. 왜? 아빠 그거? 헐. 나 뭔가를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뭔가가 딱 편하지가 않지?
아까 그 윗사람이 자꾸 막 이 사람한테 막 실제 판매 부수 10만 부, 매출 1억 6천만 원의 책을 막 이렇게 하라고, 책을 뭐 출판할 수 있게 작가들 만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라고 막 압박을 해. 안 그러면 잘릴 거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상사 모리카, 얘 상사 이름이 모리카와인데 세자키한테 막 영업 목표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압박을 해. 실제 판매 부수 10만 부, 매출 1억 6천만 원의 책을 이렇게 출판하게끔 하라고 막. 한 권당 단가를 1,600엔으로 잡고 어림잡아 계산해도 자신은 1년에 신간에 30권 이상 출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불가능하다. 빅히트를, 베스트셀러를 내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어젯밤의 살인사건, 그 여고생 부모의 수기를 출판할까? 마도카, 17년 동안 고마웠다. 자식이 무참히 살해당한 부모의 눈물과 회한의 수기. 세자키는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오토와 출판의 동료인 구리야마 소헤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구리야마는 그런 종류의 기획을 좋아했다. 차후 살인사건의 흐름에 따라서는 다시 말해 버라이어티 쇼 같은 전개가 앞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뻔한 치정 문제나 엽기적인 연쇄살인이나 게다가 그 사이 하마사키 아유미나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전격 결혼을 하거나 로폰기에서 무차별 테러가 발생하거나 일본 항공기가 정비 불량으로 추락하지 않는다면 초판으로 1만 부, 아니 다치이 마도카의 미모라면 2만 부를 찍어도 잘 팔릴 기획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자키는 그런 기획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생각은 해도 결국 손대지 않는다. 편집자로서 그것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사건들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소설들이 이렇게 이 출판사 쪽 내용 나오다가 그 내가 아까 전에 대학교에서 추리소설 동아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쪽 애들 스토리 나오다가 다시 형사 쪽으로 막 나오다가 막 약간 그런 식이거든. 그리고 또 다시 사건들이 벌어지고. 지금 다시 이 사건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출판사 쪽 그 세자키 이야기가 잠깐 나온 거고 다시 이제 그 학교 추리소설 동아리 이제 애들 그런 애들 스토리가 좀 이어져. 거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범인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약간 힌트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 사건 말이야. 그냥 살인마의 짓일까? W대학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면서 하시노 미키는 같은 과 친구인 가스야 리에코에게 물었다. 만약 추리소설이라면 아주 전형적인 미싱 링크인데 말이야. 대학에서 도보로 10분 남짓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지난밤의 연쇄살인 사건. 미스터리 연구에 소속인 미키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미싱 링크? 틀림없이 동일범에 의한 범행. 그럼에도 피해자들 사이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접점이 보이지 않는 이상 범행 동기 또한 알 수 없다. 실제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 신이 나서 말하는 것이 미키는 조금 더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마지막에 후후후는 미키의 버릇이다. 본인은 명탐정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대개의 경우 그때까지 나눈 대화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았다. 미키가 버릇처럼 하는 말. 여느 때 같으면 리에코는 그런 미키의 태도에 따끔하게 한 소리 하고 말겠지만 오늘은 다르다.
얘네가 지금 취직 문제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막 그 미키라는 애가 난 취직 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리에코가 막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뭐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안 그래. 왜냐면 얘한테 어떤 메시지 한 통이 왔거든. 그 메시지에 대해선 절대 말 못해. 리에코는 생각한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다. 그냥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장소도 날짜도 그리고 시각도 일치했다. 몰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난 몰라. 경솔하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에 리에코는 사로잡혀 있었다. 미키는 입이 가볍다. 그리고 2년 전 나와 그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키도 모를 리가 없다. 이 여자애랑 여기 미스터리 소속 연구의 사람 중에 한 명인 다구치라는 애랑 사귀었어. 근데 이 다구치 말고 걔 이름이 뭐지? 무슨 다른 또 남자애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타다키 히로이토인가? 타다키 뭐 어떤 그 남자애가 근데 이 여자를 좋아했어. 이 리에코를. 근데 이 리에코는 다구치랑 사귀었고 근데 이 다구치랑 이 다구치는 되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훈남? 되게 약간 체육 이렇게 몸매도 되게 좋고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남자. 그리고 여기 중에 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작가가 등장해. 네, 그 추리소설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소설만 쓰면은 이제 막 계속 히트가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필 작가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재가 떨어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뭔가 자신이 없어서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이 추리소설 그 동아리 거기에 소속돼 있던 그러니까 선배 같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봐.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소설 뭐 소재거리 같은 거 이렇게 찾으러 그 동아리 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른 그 추리소설 동아리 맞지? 그 다른 애들이 이렇게 써놓은 뭐 소재 같은 걸 보니까 오 이거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너 내 문화생으로 들어올래?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이렇게 써봐 하고 이렇게 뭐 너가 이렇게 계속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면은 나중에 이렇게 자리 이렇게 너 뭐라 해야 되지? 작가 데뷔 시켜줄게 막 이러면서 자기 계속 대필 작가를 막 시키는 거야. 근데 이 다구치라는 애가 이 대필 작가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리에코랑 잠깐 예전에 사귀었던 이 다구치라는 이렇게 깔끔하고 젠틀하고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느낌의 이 남자. 근데 얘 말고 내가 지금 그의 이름이 갑자기 정확히 내가 이거 예전에 한 열흘 전에 읽었나? 열흘 전에 읽었거든. 히라이토인가 뭐 그 타다키 히라이토인가? 그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좋아했는데 원래 그 남자애도 이 그 유명한 작가한테 대필 둘이 경쟁을 붙였나? 아무튼 그 남자애한테도 대필 뭐 그런 거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남자애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싫다 뭐 약간 이 남자애도 그러니까 그 대필 작가를 거절을 했고 그 작가 자체도 근데 아마 이 두 사람을 경쟁을 시켰을 거예요. 둘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대필 작가로 쓰려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과정에서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되게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는데 거의
거의 강간 직전까지 간 것 같아. 이 여자애를. 강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읽다 보면 나올 텐데, 막 이렇게 키스까지는 한 것 같은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남자애는 근데 2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이 여자애한테 그렇게 막 겁탈하려고 하다가, 했는지 실패했는지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겁탈하려고 하다가 뭐 이 여자가 막 싫다고 막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싫다고 막 왜 이렇게 억지로 하려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고, 이 남자애는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근데 이 남자의 이니셜이 T.H야. 근데 그 문자가 왔어. T.H로. 살인사건의 장소랑 날짜랑 시간을 이 여자애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여자애가 근데 이제 그 문자를 받았는데, 처음엔 이게 뭔지 모르겠지. 살인사건의 장소, 날짜, 시각이 자기한테 문자로 왔는데,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자기한테 문자 온 그 장소랑 날짜랑 시각이랑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내가 경찰 가서, 그러니까 만약 그 여자애가 나라면은 경찰에 가서 내가 2년 전에 그걸 다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치스럽잖아, 약간. 어떤 남자가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동아리 선배인데 나한테 막 이렇게 강간을 하려다가, 강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내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아무튼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 왜 그 사람이 나를 짝사랑해서 뭐 그 문자를 보냈다 막 이런 거 같은 거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경찰에 그러니까 잠깐 어제 살인사건 그거에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걸 경찰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이 여자애는. 근데 이제 다구치라는 사람이랑은 사귀었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다구치 선배를 이제 동아리에서 보고 막 이렇게 망설여. 다구치 선배한테는 말해야 되나? 그 메시지에 대해. 마지막에 쓰여있던 T와 H에 대해. T와 H. 2년간 리에코를 괴롭혔던 T와 H. 다구치 선배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후후후. 도야마 공원 사건? 왜 그런지 다구치는 거기까지 말하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게 정말 살인마가 한 짓일까? 책 내용에 대해서? 이 책을 알아? 뭐 어떻게 해달라? 책 내용, 이건 별로, 근데 이게 추리소설 같은 거여가지고 뭐 이렇게 남거나 막 이런 책은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뭘 이렇게 얘기해주면 스포가 다 돼버리니까, 이렇게 점점 가겠지. 이렇게 얼기설기 막 이렇게. 응. 다시 이제 형사가, 그 여자 형사랑 안도가 이제 그 살인사건 난 현장에 출동을 한 그 부분이야.
지금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30페이지밖에 안 돼. 이거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게. 30페이지밖에 안 되고, 요약해주면은, 살인사건이 났어. 시체가, 2명이 살해가 됐어. 근데, 이게, 소설 속 내용이랑 이게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점점, 이거는 이제 금방금방 밝혀지거든? 소설 속 내용이 실제 살인사건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이게 소설이라는 걸 사람들은 잘 이제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소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막 이렇게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거야. 아무튼 이제 형사 2명이 이제 살인사건 그 현장에 가. 근데 무슨 사건이라고 했지? 유키히라는 옆에 있는 안도에게 물었다. 살인사건입니다. 그건 기억하고 있어. 사람이 2 죽었습니다. 그것도 알아. 한 피해자의 왼쪽 안구가 칼로 도려내져 있었습니다. 안구를 칼로 도려냈다. 뭘 위해서? 그것이 오늘 아침 일찍 신주쿠 경찰서에서 실시된 수사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던 부분이다. 안도는 이해할 수 없었다. 범인은 범행 후에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범인의 심리다. 이거 일본 드라마 언페어 원작인데 그 일본 드라마 봤어도 이 일본 드라마랑 이 책이랑 달라. 일본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한테 뭔가 이야기를 더 줬는데 소설 속에서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는 그 일본 드라마에서는 안도가 남자 주인공이거든. 이 같이 막 수사해가는 그 사람이. 근데 그 일본 드라마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그 안도한테 뭔가 주인공을 심어주기에 뭔가 스토리를 부여했다면 여긴 그런 게 없어. 책에는. 신노하라 류코 맞아. 안도는 이해할 수 없었다. 범인은 범행 후에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범인의 심리다. 현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누군가에게 목격되고 신고가 되고 체포될 위험은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이미 숨이 끊긴 피해자의 안구를 도려내는 작업을 실행했다. 자신의 안전 확보보다 안구를 도려내는 작업을 우선시했다. 왜? 원한? 아니면 변태? 원한이라면 차라리 피해자를 난도질하지 않았을까? 변태라면 왜 여고생의 안구는 도려내지 않았을까? 이상하다. 도대체 모르겠다. 뭔가 이상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유키히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안도는 황급히 유키히라 전용 휴대 재떨이를 꺼내들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금연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 여자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유키히라는 피우다만 담배를 휴대 재떨이에 올려두고 흐느적 흰색 분필로 표시된 장소를 향해 걸어갔다. 안도. 유키히라는 안도를 항상 이렇게 막 부른다. 절대 안도 씨나 안도 형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별명을 붙여주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야? 네? 어느 쪽이 최초의 피해자냐고. 저 잔류혈액의 응고 상태로 봐서 최초의 피해자는 회사원인 스즈키 히로무 씨로 보입니다. 앞쪽이 스즈키 씨가 쓰러져 있던 장소입니다. 안쪽이 2번째 피해자인 다치 마도카 양이고요. 유키히라는 분필로 그린 스즈키 히로무의 윤곽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대로 드러누웠다. 시체 모양은 이런 느낌? 유키히라는 아무렇지 않게 땅바닥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대고 안도에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내린 안개비의 습기가 아직 축축하게 남아있을 텐데도 유키히라는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대로 유키히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보고 싶다. 언젠가 유키히라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형사 유키히라 나츠미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의식이었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10분 정도 계속된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둘이므로 20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이 안도를 항상 괴롭혔다. 이 여자 형사가, 그러니까 검거율 넘버 원인 되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잘 잡는 그런 여자 형사인데, 이 여자가 꼭 이렇게 살인사건 현장에 가면은 그 시체 모양대로 어떻게 이렇게 뭐 쓰러져 있었는지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하얀 분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나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모양 찾아고 나면 해놓듯이 그렇게 표시를 해놓잖아. 이 여자는 꼭 그 죽은 사람 그 하얀 분필 안에 자기가 들어가 봐. 그 모양 그대로. 그래서 이 시각이, 그러니까 내 눈이 그 시체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뭐였는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10분 정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사람은 무슨, 어떤 걸 마지막으로 봤을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죽은 회사원의 이름이 스즈키 히로무거든. 스즈키 히로무는 평소에는 자전거로 자택과 역사일을 왕래했다. 사건 당일 아침에는 공교롭게도 빗줄기가 거셌기 때문에 걸어서 출근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전거로 통근할 때는 이 공원 안으로 다니지 않았다. 포장된 큰 길을 이용했다. 제2의 피해자 다츠이 마도카 역시 사정이 비슷했다. 그녀도 평소에는 이 공원을 지나지 않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큰 길을 이용했다고 한다. 즉,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노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역시 살인마? 변태? 수사원 전원의 뇌리에 이 단어가 떠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살인마를 가장한 계획살인이란 것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경솔하게 살인마의 짓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수사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안도, 그것 좀 주워와. 갑자기 유키히라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땅에 드러누운 채 유키히라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손끝을 따라가자 숲을 아래에 가로 4cm, 세로 13cm 정도의 길쭉한 하얀 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책갈피일까요? 불공정한 것은 누구인가? 그 책갈피 같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숲을 사이로 떨어져 있는 걸 이 여자애가 누워있다가 발견을 해서 저거 좀 가져와봐 이러니까 그 책갈피 같은 거에 써있는 게 이거 언페어잖아 제목이. 책갈피에 써있는 말이 이거야. 불공정한 것은 누구인가 이렇게. 아니야, 그냥 약간 이렇게 뭐 남겨놓는 뭐 그런 식 메시지 같은 거. 살인자가 남겨놓은 메시지 같은 거. 책갈피에다 남겨놔. 이 세자키라는 출판사 사람 있잖아. 편집장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또 유명한 그 추리소설 작가가 있다 그랬잖아. 그 사람 이름이 구루메야. 근데 이 구루메라는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처음에 책을 펴낸 곳이 이 세자키가 근무하는 출판사에서 제 첫 책을 출판했는데, 원래 그러니까 작가들이 처음 책 출판하기가 힘든가 봐.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을 때 책을 출판해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근데 막 아까 윗사람한테 막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출판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받잖아. 그러니까 또 그 구름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우리 출판사랑 또 책 내주세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쪼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출판사보다 더 메이저, 더 큰 출판사에서 책을 막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처음 책을 내줘서 고맙긴 한데 나는 이렇게 더 메이저인 데랑 책을 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 거기 부분 좀 읽어줄게. 그 출판사의 세자키 쪽 이야기야. 어제 전화드렸던 이와사키 출판의 세자키라고 합니다. 구름의 선생님께서 오늘 오후에는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들어오세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아마도 미소를 지을 만큼의 가치를 세자키에게는 느끼지 못한 것이리라. 비서. 그 유명 작가의 비서. 세자키는 안내된 거실에서 30분 정도 선생님이 납시기를 기다렸다. 책상 위에 연예인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미묘하게 세자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유명인의 사인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술집이나 음식점에 잘못 들어갔을 때처럼 기분이 나빴다. 마침내 안방 문이 열리고 구루메가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세자키에게 여라며 쾌활하게 웃어 보였다. 골프로 검게 그을린 피부, 고급 스포츠 센터에서 거금을 투자해서 만들었을 단단한 체구, 치약 광고에 나올 것 같은 하얀 치아. 그 모습에 기다린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3분이었다면 그만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파티는 아직 3일 남았지 아마? 네. 그렇다면 마중을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구루메는 다시 웃었다. 어쩌면 그 나름대로는 수준 높은 유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와사키 출판사에서는 일본 문학 신인상이라는 문학상을 주최하고 있었다. 응모 작품 수와 그 수준의 하락이 계속된 탓에 3년 전에 문학 신인상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이 개명으로 인해 응모 작품 수는 전보다 30% 더 하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9편이나 되는 작품이 응모되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이지만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는 소설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보다 확실히 더 많다. 구루메는 올해부터 그 문학 신인상의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저 전에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없을까요? 뭐 말인가? 선생님의 데뷔 20주년 기념. 아, 그거? 네네, 그걸 기념할 만한 신작 소설을 부디 저희 출판사에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루메의 얼굴에서 가식적이던 웃음이 사라졌다. 자네... 네. 내가 왜 문학신인상의 심사위원 자리를 받아들였는지 아나? 네.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의리나 인정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이와사키 출판은 나를 데뷔시켜줬네. 내가 이름을 날리기까지 끈기 있게 작품을 출판해준 것도 이와사키 출판이고, 대기업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흔쾌히 그 지필을 인정해준 것도 이와사키 출판이네.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없는 시간을 간신히 쪼개서 문학 신인상의 심사위원 자리를 받아들인 거야. 네, 선생님의 명성 덕분에
올해도 그럭저럭 응모자 1000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잘 됐네.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그래. 지금 자네 회사가 어려운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말이야. 나는 나대로 오토와 히토츠바시에서 1년에 3권씩 내야 한다고 계약이 돼 있단 말일세. 세자키는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다. 아니면 뭐 자네는 내 소설이 2, 3주에 한 권씩 뚝딱 만들어져 나온다고 생각하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2, 3주까지 안 걸릴지도 모른다. 세자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것에 간신히 참았다. 오늘도 싫은 일을 하고 말았구나. 세자키가 말이 없자 구름에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미안하지만 난 좀 나가봐야 해서 말이야. 갑자기 일이 생겼거든. 자넨 괜찮다면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 커피를 좋아한다면 자메이카산 블루마운틴이 있고 홍차라면 인도산 엑스트라 다질링이 있지. 못하면 저기 있는 술을 마음껏 마셔도 좋네. 예상한 전개였다. 오자와 마리가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라고 물어왔다. 여전히 웃는 얼굴은 아니다. 됐습니다. 세자키는 대답했다. 나름대로 오기를 부려본 것이었지만 여자에겐 통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세자키는 이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언페어 시즌2도 나왔어? 나도 시즌1은 봤는데 재밌었거든. 드라마 재밌었어. 되게 옛날에 봤는데. 그래? 그래? 내가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말이 약간 떠듬떠듬한다 그래야 되나? 나도 짜증나는데. 약간 이렇게 말을 약간 뭔가 이렇게 딱 매끄럽지 않게 하는 것 같긴 해.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같은 날 밤, 앞으로 5분만 지나면 심야 0시. 작가는 자기 방에 놓여있는 낡은 노트북 컴퓨터의 전원을 켠다. 심야 0시부터 매일 2시간. 그 시간만은 모든 복잡한 일을 잊고 작가는 그 작품에 집중한다. 쓰다만 소설이 컴퓨터와 함께 자동적으로 깨어난다. 추리소설 T.H 15인치 액정화면에 굵은 글씨의 타이틀이 떠오른다. 그리고 2줄 띄고 본문. 이제 그 소설 속의 소설? 액자소설 같이 그 살인사건 막 일어났던 그 소설 있잖아. 그게 등장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X월 XX1 B 신주쿠구의 거의 중간쯤. 번화가에서 멀어져. 이거 아까 그 살인사건